미국이 40년간 4조 7천억 달러를 쏟아부은 중동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폭격이 시작되자 러시아와 중국은 8시간 만에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9,500만 이란 국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이 외친 이름은 미국도 러시아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4조 7천억 달러로도 못 산 것을 한국은 사판 자루로 이미 얻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테헤란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위성화면 속 이란의 수도는 시뻘건 화염으로 뒤덮여 있었고 군사시설 밀집 지역에서 치솟는 검은 연기 기둥이 실시간으로 잡히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합공습이 시작된 지 불과 6시간째였습니다. 이란 전력망의 70%가 순식간에 파괴되었고 통신 인프라가 무너졌으며 수도관이 곳곳에서 터져나갔습니다. 9,500만 이란 국민이 공포 속에 던져진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워싱턴 국무부 지하 2층 상황실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리처드 콜린스입니다. 미국 국무부 중동 담당 차관보입니다. 30년간 중동만 파온 사람이죠. 이라크전 때는 바그다드 대사관에서 폭격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들었고 시리아 내전 때는 다마스쿠스 외곽에서 반군 지도자를 만나러 방탄 차량을 몰았습니다. 이란 핵 협상 테이블에서 7년을 보냈고 중동의 모래바람 냄새가 제 양복에 밴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 제가 오늘은 이 지하 상황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차가운 회의 테이블 위로 위성 사진들이 흩어져 있었고 벽면 스크린 4개가 동시에 이란 각 지역의 실시간 피해 상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커피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인 밀폐된 공간이었습니다. 상황실 문이 열렸습니다.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고 공기가 순간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제임스 하워드 국가안보보좌관이었습니다. 63세. 이라크전 설계에 참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펜타곤에서 20년, 백악관에서 10년을 보낸 사람이었죠. 그의 눈은 항상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감정이라는 단어는 그의 사전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중동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숫자와 전략으로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30년간 수많은 외교관과 군인을 만나왔지만 하워드만큼 냉혹한 사람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워드가 자리에 앉으면서 첫 마디를 던졌습니다. 현황 보고 시작해. 감정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방금 9,500만 명의 삶이 뒤집어진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 예산 보고를 듣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들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공습 개시 6시간 경과했습니다. 이란 주요 군사시설 23곳 타격 확인되었고 핵 관련 시설 4곳 파괴가 확인되었습니다. 민간 피해는 아직 집계 중이지만 테헤란 북부 거주 지역에서도 상당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하워드가 손을 들어 제 말을 끊었습니다. 민간 피해는 나중에 정리하면 돼. 러시아하고 중국은. 저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30년 동안 이 일을 해왔지만 이 순간에도 러시아와 중국의 움직임이 먼저냐는 질문에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국제 정치의 현실이었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이 공습 개시 4시간 만에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중국 대사관 역시 8시간째 차량 행렬을 이루며 테헤란을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워드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웃음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예상대로야. 70년 우방이라고 떠들어대더니 포연이 가시기도 전에 도망치는군. 세상에 영원한 동맹은 없어. 오직 영원한 이익만 있을 뿐이지. 저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아니,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년간 중동 외교의 현장에서 직접 목격해온 현실이었으니까요. 국가 간의 관계에서 우정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익이 있으면 손을 내밀고 이익이 사라지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것이 국제 정치의 유일한 문법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철수는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상보다 빨라서 기록할 만한 정도였죠. 좋아. 이란 정권 교체 시나리오 업데이트하고 다음 의제로 넘어가지. 하워드가 다음 의제로 넘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상황실 구석에서 통신 장교가 손을 들었습니다. 차관보님, 테헤란 주재 현장 요원에게서 긴급 보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가 볼게. 저는 태블릿으로 전송된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CIA 테헤란 현장 요원이 보낸 실시간 상황 보고서였습니다.
기계적으로 읽어내려가던 제 눈이 한 대목에서 멈췄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뛴 느낌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폭격 사흘째 테헤란 시내 다수 지역에서 시민 집회 포착, 시민들 손에 외국 국기 확인, 태극기로 추정.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태극기라고요?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분명히 태극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정보 오류를 의심했습니다. 전쟁 혼란 속에서 현장 요원의 보고가 부정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중동에서 30년을 일했지만 전쟁 한복판에서 시민들이 외국 국기를 자발적으로 들고 나온 사례는 제 기억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워드 보좌관님, 현장 보고에 특이 사항이 있습니다. 뭔데? 이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태극기를 들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대한민국 국기요. 하워드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에 떠오른 감정은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짜증이었습니다. 한국, 지금 이란에 폭탄이 떨어지고 있는데 한국 이야기를 하자고? 보고서에 분명히 태극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한국을 요청하고 있다고요. 하워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30년간 봐왔지만 그 코웃음은 언제 들어도 사람을 작아지게 만드는 소리였습니다. 콜린스, 전쟁 중에 혼란스러운 시민들이 아무 깃발이나 흔드는 건 흔한 일이야. 정보 노이즈로 분류하고 넘어가. 하지만 저는 쉽게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중동의 먼지를 마셔온 제 직감이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노이즈라고 하기엔 보고서의 톤이 달랐습니다. 현장 요원이 굳이 국기의 종류까지 특정해서 보고한 것은 그만큼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뜻이었죠. 그때 상황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가죽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고 비싼 향수 냄새가 밀폐된 공간에 퍼졌습니다. 빅터 스톤이었습니다. CIA 중동국장, 55세. 예일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곧바로 CIA에 들어간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습니다. 15년간 중동 현장을 누빈 경력이 있었고 그것을 자기 입으로 항상 자랑했습니다. 스톤은 똑똑했습니다. 하지만 그 똑똑함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의 오만함이었습니다. 자신만이 중동을 이해하고 있다는 확신에 찬 눈빛. 다른 사람의 의견은 틀린 게 아니라 들을 가치가 없다는 태도. 저는 15년간 그와 같은 건물에서 일했지만 단 한 번도 그에게서 따뜻함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스톤이 의자를 끌어당기며 앉았습니다. 내가 놓친 게 있나? 뭐가 그렇게 심각한 표정들이야?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란 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다는 현장 보고가 있습니다. 스톤이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5초쯤 지났을까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태극기. 한국 국기 말하는 거야? 네. 스톤이 웃었습니다. 소리 내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상황실 벽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참석자 12명의 시선이 일제히 스톤을 향했죠. 콜린스, 자네 혹시 한국 대사관에서 비빔밥이라도 얻어먹었나? 상황실에 낮은 웃음이 퍼졌습니다. 저는 목덜미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먹을 테이블 아래에서 꽉 쥐었습니다. 한국이 중동에서 뭘 할 수 있는데 나토도 아니고 핵무기도 없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도 아니잖아. 고작 삼성이나 만드는 나라가 중동 외교에 끼어들 자리가 있다고 생각해? 스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 맞다. 한국이 중동에서 한 게 하나 있지. 뭐였더라? 태권도 가르치는 거. 발차기로 중동 평화를 이루겠다는 건가? 이번에는 하워드도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상황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 방 안에서 진지하게 논의할 가치가 없는 주제로 낙인 찍힌 것이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30년 경력의 차관보가 회의실에서 웃음거리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근거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 역시 한국이 중동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거의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스톤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더 치욕적이었죠. 하워드가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좋아. 한국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 의제. 이란 정권 교체 이후 석유 수급 시나리오. 회의는 2시간 더 이어졌습니다. 이란의 정권 교체 가능성과 석유, 가격 변동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후속 조율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는 다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스톤이 제 옆을 지나가며 어깨를 툭 쳤습니다. 콜린스, 다음엔 좀 더 쓸모있는 정보를 가져와. 한국 이야기 말고. 저는 그 등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중동을 연구해 온 학자이자 외교관으로서 설명되지 않는 현상을 그냥 넘기는 것은 제 본능에 맞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태극기였을까요?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국무부 3층 제 사무실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은 절반이 꺼져 있었고 에어컨이 멈춘 건물은 서서히 열기를 머금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커피잔은 이미 3번째였고 양복 재킷은 의자 등받이에 걸쳐 놓은 지 오래였습니다. 제 앞에는 노트북 화면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CIA 중동 현장 보고 데이터베이스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제 보안 등급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이란 관련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최근 72시간 내 보고서만 237건이었습니다. 폭격 상황, 민간 피해, 정치 동향, 군사 시설 파괴 현황. 수백 페이지의 보고서를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태극기라는 키워드가 한 건이 아니었습니다. 237건의 보고서 중 14건에서 태극기 또는 한국 요청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14건입니다. 테헤란뿐이 아니었습니다. 이스파한에서 3건, 시라즈에서 2건, 타브리즈에서 2건. 이란 전역의 서로 다른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현상이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노이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끼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보고서들의 공통점을 추출했습니다. 시민 자발적 집회, 외국 국기 개양, 한국 지원 요청 구호, 조직적 동원 증거 없음, 순수 자발적 움직임으로 판단. 순수 자발적이라는 단어에 밑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30년간 중동 정보를 분석해 왔습니다. 중동에서 벌어지는 시위의 95%는 배후가 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동원하거나 종교 지도자가 선동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이 개입합니다. 순수하게 시민이 자발적으로 외국 국기를 들고 나온 사례는 제 30년 경력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워싱턴의 새벽은 조용했습니다. 멀리 의사당 돔의 조명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30년간 중동 정책을 만들어 왔습니다. 수천 건의 보고서를 읽었고 수백 번의 회의에 참석했고 수십 번 중동의 전쟁터를 직접 밟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한국이 중동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을까요? 저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한 가지 더 검색했습니다. 한국 중동 활동이라는 키워드로 국무부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방대한 중동 자료 속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추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추적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죠. 저는 다른 경로를 택했습니다. 중동 각국 미국 대사관에 비공식 문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동원한 것이었습니다. 아부다비 주재 미국 대사관에 먼저 연락했습니다. UAE 담당 정무 참사관 사라 맥도널드는 제가 이라크전 시절부터 15년간 알고 지낸 동료였습니다. 사라, 혹시 한국군이 UAE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나? 아크 부대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어? 5분 만에 답이 왔습니다. 리처드, 아크 부대를 몰랐다고? 여기서는 꽤 유명한데. UAE 군 고위층이 직접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 있어.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사라의 답이 돌아오기까지 30초쯤 걸렸습니다. 그 30초가 30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기억나지 않지만 대략 이런 내용이었어. 아크 부대는 교관이 아니라 형제다. 그 사람들은 우리 군인들과 같은 밥을 먹고 같은 훈련을 받고 같은 먼지를 마신다. 15년간 수많은 외국 군대가 왔다 갔지만 이런 부대는 처음이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형제라는 단어가 제 가슴에 작은 모처럼 박혔습니다. 중동에서 외국 군대를 형제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고요? 30년간 들어본 적 없는 표현이었습니다. 그 다음 베이루트 주재 대사관에도 연락했습니다. 레바논 담당 무관 마이클 첸이 즉각 답을 보내왔습니다. 한국 동명부대. 여기 레바논 남부에서는 전설이야. 이동식 치과 버스라는 걸 운영했는데 오지 마을을 직접 찾아다니며 주민들 이를 치료해줬다더군. 14만 명 이상 치료했다는 기록이 있어. 레바논 주민들이 붙인 별명이 뭔지 알아? 뭔데? 신이 보낸 선물.
저는 의자 등받이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을 올려다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미국은 중동에 40년간 4조 7천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군사기지를 세웠고 무기를 팔았고 정권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현지 주민들에게서 형제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던가요? 신이 보낸 선물이라는 별명을 받은 적이 있던가요?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국무부 기록보관소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한국-이란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했습니다. 몇 건의 오래된 파일이 떴습니다. 그중 하나를 열었습니다. 파일 날짜는 55년 전이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주이란 미국 대사관 정무 보고서. 한국 건설 노동자 대규모 유입 관련. 55년 전 한국은 이란에 건설 노동자를 보냈습니다. 그 수가 2만 3천 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2만 3천 명이라고요? 당시 한국의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이것은 엄청난 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노동자들은 60도가 넘는 사막의 폭염 속에서 하루 12시간씩 작업 중이며 도로 건설과 인프라 구축에 투입되고 있음. 특이사항으로 이란 현지 주민들과의 관계가 매우 우호적인 것으로 관찰됨. 55년 전 미국 대사관 직원이 쓴 이 한 줄에 저는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파일 속의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았고 모서리가 바랜 오래된 사진이었죠. 사진 속에는 한국 청년 한 명이 이란 아이에게 물컵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60도 사막의 폭염 속에서 땀에 흠뻑 젖은 작업복을 입은 청년이 자기보다 먼저 아이에게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 누군가 손글씨로 적어놓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서울로 건설 현장. 한국 노동자와 현지 아동. 서울로. 그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테헤란에 서울로라는 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요. 55년 전 한국 건설 노동자들이 땀으로 닦아낸 거리에 서울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이름이 혁명을 지나고 전쟁을 지나고 수십 년의 세월을 지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새벽 5시 47분이었습니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새벽 하늘은 회색빛이었고 의사당 돔 위로 얇은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워진 커피잔을 손에 쥔 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5년 전의 흑백 사진 한 장. 물컵을 건네는 한국 청년. 서울로라는 거리 이름. 형제라 불리는 군대. 신이 보낸 선물.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폭격으로 무너진 거리 위에서 태극기를 들고 있는 9,500만 이란 시민들. 이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만은 확실했습니다. 이것은 노이즈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실을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6시간 전 상황실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을 꺼냈다가 웃음거리가 된 사람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30년간 중동의 모래바람을 맞아 온 이 늙은 외교관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무언가가 있다고. 미국이 40년간 4조 7천억 달러를 쏟아붓고도 얻지 못한 무언가를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갖고 있다고. 저는 태블릿을 들어 UAE 주재 사라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라, 아크 부대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모아줘. 레바논 동명부대 자료도. 그리고 서울로라는 거리에 대해 아는 거 있으면 전부 보내줘. 답이 즉각 돌아왔습니다. 리처드, 자네 진짜로 이걸 파려는 거야? 위에서 관심 없다며? 저는 3초간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타이핑했습니다. 관심이 없는 게 아니야. 모르는 거지. 그리고 모르는 것과 관심 없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야. 전송 버튼을 누르고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창밖의 워싱턴은 어느새 아침 햇살이 건물들 사이로 비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55년 전 사막의 폭염 속에서 아이에게 물을 건넨 한국 청년의 흑백 사진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물 한 잔이 55년 뒤에 어떤 일을 만들어낸 것인지 저는 아직 다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국무부 지하 기록보관소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일반 직원들은 거의 찾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끝없이 이어지는 철제 서가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수십 년간 쌓인 외교 문서와 기밀 해제된 보고서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오래된 종이 냄새와 습기가 뒤섞인 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일한 섹션 앞에 서 있었습니다. 55년 전 한국 건설 노동자에 관한 기록이 더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었습니다. 2시간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갈색으로 바랜 봉투 안에 주일한 미국 대사관 정무 보고서 시리즈가 들어 있었습니다. 총 7건의 보고서였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은 55년 전 것이었고 가장 최근 것도 48년 전이었습니다. 거의 반세기 동안 아무도 열어보지 않은 문서들이었죠. 저는 열람 테이블에 앉아 한 장 한 장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의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란과의 경제협력 일환으로 건설 노동자 대규모 파견을 시작함. 초기 파견 인원 8,000명이며 향후 2만 명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 이들은 주로 도로, 항만, 플랜트 건설에 투입될 예정. 두 번째 보고서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노동자들의 작업 강도가 현지에서 화제가 되고 있음. 타 국적 노동자 대비 작업 시간이 약 1.5배이며 사막 지역 60도 이상의 폭염에서도 작업을 중단하지 않는 것으로 관찰됨. 현지 이란인 감독관이 오히려 휴식을 권유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함.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60도의 사막에서 하루 12시간을요. 이란 사람이 오히려 쉬라고 말할 정도로요. 당시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의 30분의 1도 안 되던 시절이었죠. 그 나라에서 온 청년들이 지구 반대편 사막에서 왜 그렇게까지 일했을까요? 세 번째 보고서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한국 노동자들의 급여 상당 부분이 본국 가족에게 송금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들 대부분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자원하여 파견된 것으로 보이며 일부는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표현하기도 함.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가 60도 사막의 폭염보다 강했던 것이었죠. 네 번째 보고서에서 제 눈을 사로잡은 대목이 있었습니다. 특이 사항. 한국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현지 마을의 수도 시설을 보수하는 일이 관찰됨. 작업 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활동이며 별도 보수를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이로 인해 인근 마을 주민들의 한국 노동자들에 대한 호감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 저는 이 대목을 2번 읽었습니다. 작업 시간 외에요. 별도 보수 없이요. 하루 12시간을 60도 사막에서 일한 뒤에 퇴근하면 끝이 아니라 마을 수도, 시설을 고쳐준 겁니다. 5번째 보고서에는 서울로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테헤란 북부의 신규 도로가 개통됨. 한국-이란 우호 관계를 기념하여 서울로라고 명명됨. 개통식에 한국건설 노동자 약 200명이 참석했으며 이란 관료 및 지역 주민들도 다수 참석함. 분위기는 매우 우호적이었음. 그리고 6번째 보고서에 제 심장을 멈추게 한 줄이 있었습니다. 주목할 점으로 한국 노동자들이 현지 아동들에게 식수와 식량을 우선 배분하는 관행이 목격됨. 이는 당시 이란에서 활동하던 다른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그룹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특이한 행동 양식임. 아이들에게 먼저 줬습니다. 자기들도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를 텐데 아이들에게 먼저 줬습니다. 어젯밤 기록보관소 데이터베이스에서 발견한 흑백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청년이 이란 아이에게 물컵을 건네는 사진. 그것이 한 번의 특별한 장면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적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7번째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한국 건설 노동자들의 이란 내 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양국 관계가 눈에 띄게 강화되고 있음. 특히 기층 민간 차원의 호감도가 매우 높은 것이 특징적임. 미국 외교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로서는 미미하나 장기적 관찰이 필요할 수 있음. 장기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55년 전 미국 외교관이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관찰하지 않았습니다. 이 보고서들은 반세기 동안 먼지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2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미국은 같은 시기에 이란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석유 이권을 확보하기 위해 팔레비 왕조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비밀 경찰 사바크를 훈련시키고 있었죠. 미국이 이란에 보낸 것은 군사 고문단과 정보 요원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란에 보낸 것은 삽과 곡괭이를 든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55년이 흐른 지금 이란 시민들이 기억하는 이름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들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를 들고 기록 보관소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스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발견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톤, 잠깐 시간 있나? 한국 관련해서 좀 볼만한 자료를 찾았어. 전화기 너머로 스톤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콜린스, 아직도 그 한국 타령이야. 자네 중동 담당 차관보 맞아? 지금 이란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50년 전 막노동꾼 이야기를 하자고? 제 귀가 뜨거워졌습니다. 막노동꾼이라고 했습니다. 60도 사막에서 자기 몸을 녹여가며 아이들에게 물을 먼저 건넨 사람들을 막노동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막노동꾼들이 이란 외교와 무슨 상관인데? 55년 전에 도로 좀 닦았다고 지금 태극기를 든다고.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면 내가 예일에서 뭐하러 공부했겠어. 스톤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콜린스, 충고 하나 할게. 국무부에서 살아남으려면 감정적인 보고서를 쓰지 마. 하워드는 감정을 싫어해. 숫자를 가져가. 미사일 사정거리를 가져가. 한국 이야기 말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복도 한가운데 서서 꺼진 전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분노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스톤이 틀렸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사라 맥도널드가 보내온 아크부대 관련 자료를 읽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약속대로 UAE 주재 무관실이 보유한 자료까지 전부 모아서 보내주었습니다. 자료의 양이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78페이지짜리 파일이었습니다. 아크부대는 한국 국방부가 UAE에 파견한 특수전 교육협력 부대였습니다. 파견 인원은 약 350명이었죠. 미국이 중동에 주둔시키고 있는 4만 5천 명과 비교하면 정말 작은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읽으면서 규모와 영향력은 전혀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크부대 운용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군 요원들은 UAE 특수부대원들과 동일한 숙소에서 생활하며 동일한 훈련 과정을 수행함. 식사도 동일하게 제공되며 별도의 한국군 전용 시설은 운영하지 않음. 저는 이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같은 숙소요. 같은 밥이요. 이것이 왜 특이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중동에 주둔할 때 우리는 항상 별도의 기지를 세웁니다. 높은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미군 전용 기지입니다. 현지 군인들은 그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 병사들은 미국에서 공수한 음식을 먹고 미국에서 가져온 에어컨을 틀고 미국 TV를 봅니다. 같은 나라에 주둔하면서도 완전히 분리된 세계에서 살죠. 우리는 그것을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불렀습니다. 한국군은 그 벽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UAE 군인들과 같은 텐트에서 자고 같은 모래바람을 맞으며 같은 물을 마셨습니다. 한국군 장교가 UAE 하사관에게 전술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UAE 부사관에게서 사막 생존법을 배웠습니다. 가르치는 쪽과 배우는 쪽에 구분이 없었습니다. 자료 속에 UAE 군 고위 관계자의 비공식 발언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5년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여러 나라 군대와 합동 훈련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크부대처럼 우리와 같은 눈높이에서 함께한 부대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교관이 아니었습니다. 형제였습니다. 형제. 또 그 단어였습니다. 저는 의자를 뒤로 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미국은 중동에 4만 5천 명을 주둔시키고 있었습니다. 연간 850억 달러의 군사 원조를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최첨단 전투기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판매하고 있었죠. 그런데 형제라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고작 350명을 보냈습니다. 최첨단 무기도 없었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4만 5천 명이 못한 것을 350명이 해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펼쳤습니다. 레바논 동명부대 관련 자료였습니다. 동명부대는 UN 평화유지군의 일환으로 레바논 남부에 파견된 한국군 부대였습니다. 자료를 읽으면서 저는 계속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대가 한 일이 군대가 하는 일이 맞는 건가 싶었으니까요. 이동식 치과 버스를 운영했습니다. 레바논 오지 마을을 직접 찾아다니며 주민들의 일을 치료했습니다. 군의관들이 14만 명이 넘는 환자를 돌봤습니다. 무너진 마을 담벼락을 고쳤습니다. 학교를 보수했습니다.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쳤습니다. 미국이 중동에 보낸 것은 에이브럼스 탱크와 프레데터 드론이었습니다. 한국이 중동에 보낸 것은 치과 의자와 태권도 도복이었습니다.
레바논 현지 보고서에 주민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 마을 이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 마을에 외국 군대가 여러 번 왔습니다. 그들은 항상 총을 들고 왔고 우리는 항상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한국 군인들은 청진기를 들고 왔습니다. 연장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외국 군인이 무섭지 않았던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별명이 있었습니다. 레바논 주민들이 동명부대에 붙여준 이름이었습니다. 신이 보낸 선물. 저는 그 네 글자를 화면에서 읽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동에서 외국 군대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점령의 상징입니다. 수십 년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이라크에서 미군 병사가 민간인 집에 들이닥칠 때 아이들은 울면서 숨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차량이 마을을 지날 때 주민들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군인 앞에서는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왔다고 합니다. 태권도를 배우겠다고 줄을 섰다고 합니다. 군의관이 올 때까지 아이들이 길에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노크도 없이 열렸습니다. 제이슨 리였습니다. 제 밑에서 일하는 젊은 분석관이었습니다. 32세, 조지타운 출신의 영리한 청년이었죠. 평소에는 무표정하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친구였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차관보님, 이것 좀 보셔야 합니다. 제이슨이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표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제가 독자적으로 분석한 겁니다. 차관보님이 한국 관련 현장 보고서를 검색하시는 걸 시스템 로그에서 봤거든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제가 새벽에 몰래 뒤진 것을 이 친구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이슨이 태블릿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난 72시간 동안 이란 전역에서 올라온 현장 보고서 총 342건을 분석했습니다. 그중 태극기 또는 한국 요청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보고서가 47건입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47건이요. 제가 어젯밤에 확인했을 때는 14건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3배 이상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란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제이슨이 화면을 스와이프했습니다. 새로운 표가 나타났습니다. UAE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2건, 레바논 주재 대사관에서 3건, 이라크 주재 대사관에서 1건, 요르단 주재 대사관에서 1건, 총 중동 6개국에서 한국 관련 보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란 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중동 전체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이슨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차관보님, 솔직히 이건 좀 더 파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분석해본 30년간의 중동 데이터에서 이런 패턴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쟁 중인 지역에서 비교 전국의 국기를 자발적으로 개양하는 현상은 학술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케이스입니다. 제이슨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이 젊은 분석관은 데이터가 말하는 것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노이즈가 아니라 신호라고요. 고맙다, 제이슨. 이 자료 나한테 보내줘.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할게. 이건 아직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위에서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야. 아직 충분한 증거가 없어서야. 스톤한테 감정적인 보고서라고 한 소리 들었으니까. 다음에는 숫자로 말해야 해. 제이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로 말씀하셨죠? 그럼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제이슨이 마지막 화면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의자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펜타곤 국방정보국에서 넘어온 데이터였습니다. 제이슨이 독자적으로 국방정보국 분석관 동기에게 요청해서 받아낸 자료였습니다. 공식 채널이 아니었지만 데이터 자체는 정확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중동 지역 대미 호감도 추이 분석 및 주요국 비교. 저는 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미국의 중동 투자 규모 40년간 총 4조 7천억 달러, 군사 원조 연간 850억 달러, 주둔 병력 4만 5천 명, 군사 기지 27개소, 한국의 중동 투자 규모 같은 기간 총 380억 달러, 군사 원조 실질적 제로, 파견 병력 최대 1,200명, 군사 기지 제로. 여기까지는 예상대로였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120배가 넘는 돈을 중동에 쏟아부었습니다. 병력은 40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숫자만 보면 비교 자체가 의미 없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다음 페이지가 문제였습니다. 중동 6개국 국민 대상 호감도 조사 결과 미국에 대한 호감도 12%, 한국에 대한 호감도 78%. 저는 그 숫자를 3번 읽었습니다. 12%와 78%.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30년 경력의 외교관인 저도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미국이 4조 7천억 달러를 투입해서 얻은 호감도가 12%였습니다. 한국이 380억 달러를 투입해서 얻은 호감도가 78%였습니다. 미국이 120배 더 많은 돈을 쓰고도 호감도는 6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단순 계산을 해봤습니다. 호감도 1%를 얻기 위해 미국은 3,900억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한국은 4억 8천만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효율 차이가 800배였습니다. 800배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중동 외교의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수백 건의 정책을 만들었고 수십 번의 협상에 참여했습니다. 미국의 중동 전략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군사력과 경제력과 정보력으로 중동을 관리하고 있다고 확신해왔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관리한 것이 아니라 실패한 것이라고. 40년간 4조 7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12%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것이라고.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우리가 40년간 뭘 한 거지? 그 말이 입에서 절로 나왔습니다. 제이슨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차관보님. 제가 한 가지 더 분석한 게 있는데요. 제이슨이 새로운 화면을 열었습니다. 호감도 하위 항목별 분석입니다. 왜 미국의 호감도가 낮은지 이유가 나옵니다. 화면에 표가 떴습니다. 중동 주민들이 미국에 대해 느끼는 감정의 구성이었습니다. 공포 38%, 불신 29%, 분노 21%, 호감 12%, 공포가 1위였습니다. 중동 사람들은 미국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항목에서 한국에 대한 결과는 이랬습니다. 호감 78%, 신뢰 14%, 무관심 6%, 부정적 감정 2%, 호감과 신뢰를 합치면 92%였습니다. 부정적 감정은 고작 2%였습니다. 저는 이 두 표를 나란히 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미국은 공포를 심었고 한국은 호감을 심었습니다. 미국은 불신을 남겼고 한국은 신뢰를 남겼습니다. 40년과 4조 7천억 달러가 만든 것은 공포와 불신이었고 55년과 사판자루가 만든 것은 호감과 신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CNN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속보. 이란 전역에서 대규모 시민 행렬 발생. 참가자 추산 120만 명 이상. 시민들 손에 태극기. 대한민국 지원 요청 구호. 저는 전화기를 들어 CNN을 켰습니다. 화면에 이란 테헤란의 항공 촬영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거리가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니 도로 자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 위에 셀 수 없이 많은 태극기가 물결치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그린 태극기도 있었고 천에 수놓은 태극기도 있었습니다. 공책에서 찢어낸 종이에 그린 태극기도 보였습니다. CNN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전쟁 중인 이란의 수도 테헤란입니다. 놀랍게도 시민들은 미국이나 러시아가 아닌 대한민국의 국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런 장면은 현대 전쟁사에서 전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120만 명이었습니다. 테헤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파한에서 18만 명, 시라즈에서 12만 명, 타브리즈에서 9만 명, 이란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이슨이 태블릿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차관보님, BBC도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알자지라도요. 로이터, AP 통신 전부 송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CNN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테헤란 거리의 클로즈업 영상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태극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태극 문양이 삐뚤었고 건공감리의 위치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간절함이었습니다. 화면 속 할머니가 카메라를 향해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어였습니다. 자막이 떴습니다.
대한민국이여. 이란을 포기하지 말아요. 저는 그 자막을 읽는 순간 코끝이 시큰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58세 먹은 국무부 차관보가 사무실에서 눈시울이 붉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하워드의 직통 라인이었습니다. 콜린스, 회의실로 와. 지금 당장. 하워드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어제의 그 냉혹한 여유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당혹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냉혈한 제임스 하워드라 해도 CNN에서 120만 명의 이란 시민이 태극기를 들고 있는 장면이 실시간 중계되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저는 제이슨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아까 기록 보관소에서 가져온 55년 전 보고서, 봉투와 제이슨이 정리한 호감도 분석 자료가 들려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어제 이 복도에서 스톤에게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한국 타령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막노동꾼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0만 명의 이란 시민이 그 막노동꾼들의 나라 이름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CNN이 생중계하고 있었고 BBC가 보도하고 있었고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스톤, 이번에는 숫자를 가져갈게. 자네가 좋아하는 숫자로 말해주지. 상황실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만 해도 한국이라는 단어를 꺼내면 코웃음이 돌아오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벽면 스크린 4개가 전부 이란 시위 영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그리고 이란 국영 방송까지. 전 세계 카메라가 테헤란의 태극기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워드가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있었지만 어제의 여유로운 자세와는 달랐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스톤도 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어제의 비아냥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당혹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스톤 같은 사람이 당혹해하는 모습은 15년간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국방장관 대리인, 합참 부의장, 국가정보국장까지 참석해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한 단계 높은 급의 회의였습니다. CNN 속보가 상황의 격을 올려버린 것이었죠. 하워드가 입을 열었습니다. 상황 설명해봐. 저를 보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어제는 한국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라며 잘라버린 사람이 오늘은 저를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재 이란 전역에서 약 120만 명 이상의 시민이 대한민국 국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테헤란 35만, 이스파한 18만, 시라즈 12만, 타브리즈 9만으로 추산됩니다. 조직적 동원의 증거는 없습니다. 순수하게 자발적인 움직임입니다. 스톤이 끼어들었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비아냥이 아니었지만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였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배후일 가능성은 한국 카드를 써서 미국을 견제하려는 정치적 움직임일 수도 있지 않나? 분석 결과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오히려 혁명수비대는 초기에 진압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진압 부대가 태극기 행렬 앞에서 물러난 사례가 여러 건 확인되었습니다. 하워드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혁명 수비대가 물러났다고? 왜? 보고에 따르면 수비대 대원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국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5초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워드의 표정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냉혹한 현실주의자가 예상하지 못한 변수를 만난 순간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란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태블릿을 들어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현재 중동 6개국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동시에 긴급 전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떴습니다. 중동 지도 위에 6개의 붉은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란, UAE, 레바논, 이라크, 요르단, 쿠웨이트. UAE에서는 현지 언론이 아크 부대 관련 다큐멘터리를 긴급 편성하여 방영했습니다. 레바논 남부에서는 주민들이 동명부대 주둔지에 감사 횡포를 걸었습니다. 이라크 바스라에서는 시민들이 한국 건설 기업이 세운 병원 앞에 꽃을 놓고 있습니다. 스톤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약간의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어제 비빔밥이라도 얻어먹었냐고 비아냥거린 그 입이 지금은 꾹 다물려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이 도시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제이슨이 정리한 호감도 분석 자료였습니다. 미국의 중동 투자. 40년간 4조 7천억 달러. 호감도 12%. 화면을 바꿨습니다. 한국의 중동 투자. 같은 기간 380억 달러. 호감도 78%.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국방장관 대리인의 입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합참 부의장은 안경을 벗어 들고 화면을 다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워드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쥐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스톤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호감도 조사의 방법론은 뭔가? 표본 크기는? 신뢰 구간은? 여전히 반격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비아냥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국방정보국 데이터베이스 기반입니다. 중동 6개국 주요 도시에서 실시된 여론조사를 종합 분석한 것입니다. 표본 크기와 신뢰 구간은 국방정보국 표준 프로토콜을 따릅니다. 스톤이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국가정보국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콜린스, 한 가지 묻겠네. 우리 CIA에서 한국의 중동 활동을 추적한 자료가 있나? 저는 스톤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은 스톤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었습니다. 스톤이 0.5초 정도 망설였습니다. 그것이 빅터 스톤에게서 처음 본 망설임이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중동 활동에 대한 별도의 추적 파일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솔직한 답이었습니다. CIA의 방대한 중동 정보망에서 한국은 추적 대상조차 아니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한 가지를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러시아 측 자료입니다. 러시아? 이란에서 철수한 러시아 외교관이 남긴 내부 메모를 입수했습니다. 메모의 내용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이 회의실의 공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한국인들이 대체 뭘 했길래 이란 시민들이 우리가 아닌 한국을 부르는 것인가? 분석이 필요하다. 70년 우방이라 자처하던 러시아가 물으면서 도망간 뒤에 남긴 메모였습니다. 러시아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대사관에서도 비슷한 내부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제목은 한국의 중동 소프트 파워, 분석 및 대응 전략이었습니다. 하워드가 처음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러시아도 중국도 모르고 있었다는 건가? 그렇습니다. 우리만 모른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도 중국도 그 어떤 강대국도 한국이 중동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제가 분석한 이유는 이겁니다. 한국의 활동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군사 기지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팔지 않았습니다. 정권을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추적하는 것은 군사력과 경제력과 정치적 영향력입니다. 한국은 그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한국은 뭘 한 건데? 저는 3초간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신뢰를 쌓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였습니다. 하워드는 아무 말 없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회의 후 반드시 지시사항을 정리하고 떠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냥 나갔습니다. 그것이 하워드 나름의 동요였습니다. 스톤은 제 옆을 지나가다 멈춰섰습니다. 저는 다시 비아냥이 날아올 것을 각오했습니다. 콜린스. 왜? 스톤이 1초쯤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내 부하 중 한 명이 나한테 그러더군. 한국 사례를 제대로 분석해야 한다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 말이 맞는 것 같아. 그것이 빅터 스톤에게서 들은 첫 번째 인정이었습니다. 완전한 인정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입이 아니라 부하의 입을 빌린 간접 인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비빔밥이라도 얻어먹었냐던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면 이것은 지각 변동이었습니다. 스톤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비싼 구두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빈 회의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벽면 스크린에는 여전히 이란 시위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줄여놓아서 시민들의 구호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한국 평화군을 보내달라. 120만 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인 그 구호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구호가 얼마나 이례적인 것인지를요. 전쟁 중인 나라의 시민이 외국 군대를 불러달라고 외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입니다. 더구나 그 외국이 핵무기를 가진 강대국이 아니라 한반도 남쪽의 작은 나라라니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도 아닌 나라를요. 그런데 그 작은 나라를 120만 명이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아까 기록 보관소에서 가져온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55년 전 보고서들이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다시 한번 열었습니다. 흑백 사진을 꺼냈습니다. 한국 청년이 일한 아이에게 물컵을 건네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바라보면서 제이슨에게 물었습니다. 제이슨, 이 사진을 확대해 줄 수 있나? 제이슨이 스캐너로 사진을 디지털화한 뒤 화면에 띄워 주었습니다. 확대하자 보이지 않던 디테일이 드러났습니다. 한국 청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26쯤으로 보이는 젊은 얼굴이었습니다. 작업복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팔에는 햇볕에 탄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외교관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군인의 손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빼앗으러 온 손이 아니라 무언가를 만들러 온 손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물컵을 건네고 있는 아이는 5살쯤 되어 보이는 이란 소녀였습니다. 까만 머리카락에 까만 눈동자. 소녀는 두 손으로 컵을 받으며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 담긴 표정이 55년 세월의 먼지 속에서도 선명하게 읽혔습니다. 신뢰였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온 낯선 사람이 건넨 물 한 잔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 마시는 아이의 눈이었습니다. 그때 제이슨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차관보님, 이란 현장 CIA 요원에게서 새로 전송된 자료가 있습니다. 뭔데? 이란 시민들이 작성한 청원서 원문입니다. 서울로 현장에서 수거한 것이라고 합니다. 제이슨이 화면을 열었습니다. 청원서는 페르시아어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옆에 영어 번역이 붙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글씨였습니다. 글씨가 고르지 않았고 일부는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잉크가 번진 자국도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번역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 땅에 기지를 세우고 우리 석유를 가져갔습니다. 우리는 러시아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70년 동안 우방이라 했지만 폭탄 한 발에 도망갔습니다. 우리는 중국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이익만을 계산합니다. 우리에게 친구를 보내주십시오. 55년 전 우리의 아이들에게 물을 먼저 건넨 사람들의 나라. 우리의 거리를 함께 만든 사람들의 나라. 총 대신 청진기를 들고 온 사람들의 나라. 대한민국 정부에 요청합니다.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글자가 흐려졌습니다. 눈에 물기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수천 건의 외교 문서를 읽어왔습니다. 유엔 결의안, 안보리 성명,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종전협정서.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언어로 작성된 외교 문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란 시민이 무너진 도시 한복판에서 떨리는 손으로 쓴 이 몇 줄의 문장이 그 어떤 외교 문서보다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원서 아래에 서명이 있었습니다. 280만 건이었습니다. 인터넷이 끊겼다 연결되기를 반복하는 와중에도 사람들이 서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차관보님, 제이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란 현장 요원이 영상도 하나 보내왔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이란 거리였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카메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태극기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히잡 아래로 까만 눈동자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성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페르시아어였습니다. 자막이 떴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아주 오래전에 한국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왔을 때 물을 나눠줬는데 어른들보다 아이들에게 먼저 주었다고요.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기억을 평생 잊지 못하셨대요.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도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달랐다고. 다른 외국인들은 우리 것을 가져갔는데 한국 사람들은 자기 것을 나눠줬다고. 여성이 태극기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나왔어요. 할머니가 평생 간직한 그 기억을 저도 간직하고 싶어서요. 할머니 대신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서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물 한 잔이었습니다. 55년 전 사막의 앞볕 아래에서 이름도 모르는 한국 청년이 이란 아이에게 건넨 물 한 잔이었습니다. 그 물 한 잔이 할머니의 기억이 되었고 할머니의 기억이 손녀의 가슴에 태극기가 되어 55년이 지난 지금 이 거리에서 있었습니다. 미국은 40년간 4조 7천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F-35 전투기를 팔았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체계를 배치했고
항공모함을 보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강력한 것들을 중동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55년이 지나 중동 사람들의 가슴에 남은 것은 F-35가 아니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아니었습니다. 항공모함이 아니었습니다. 물 한 잔이었습니다. 사막에서 아이에게 먼저 건넨 물 한 잔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4조 7천억 달러가 왜 12%밖에 만들지 못했는지, 380억 달러가 왜 78%를 만들어냈는지, 숫자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숫자 안에 무엇이 담겨 있었느냐가 문제였습니다. 미국의 4조 7천억 달러 안에는 전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익이 담겨 있었습니다.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380억 달러 안에는 사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 한 잔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이를 치료해 주던 군의관의 손이 담겨 있었습니다. 60도 사막에서 마을 수도관을 고쳐주던 노동자의 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이슨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차관보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해온 시간이었습니다. 30년간 미국의 중동 정책이 옳다고 믿어왔습니다. 힘으로 평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돈으로 동맹을 살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란의 거리 위에서 120만 명의 시민이 부르고 있는 이름은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물 한 잔을 건넨 나라의 이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국무부 7층 대회의실에 긴급 국가안보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어제까지의 지하 상황실 회의와는 격이 달랐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회의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긴장감이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테이블 주위에 앉아있는 얼굴들이 무거웠습니다. 하워드가 상석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 국방장관이 있었습니다. 스톤도 와 있었습니다. 합참의장, 국가정보국장, 유엔 주재대사까지 미국 외교 안보의 최고 의사 결정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실의 벽면 스크린에는 여전히 이란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테헤란 서울로를 가득 메운 인파의 항공 촬영 영상이었습니다. 어제 120만이었던 숫자가 밤새 불어나 있었습니다. 하워드가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 이란 전역의 참가 인원이 얼마지? 저는 태블릿을 확인했습니다. 금일 오전 기준으로 약 28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테헤란 서울로 인근에만 약 50만 명이 집결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워드의 눈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280만이라는 숫자가 그의 냉철한 계산기에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로 입력된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추가 보고가 있습니다. 이란 시민들이 작성한 청원서 서명이 현재 43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국방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430만이라고? 인터넷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점이 더 놀라운 부분입니다. 인터넷이 끊기면 종이에 직접 서명하고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신호가 잡히는 순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서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30년 경력이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결정권자들이 침묵할 때가 바로 말해야 할 때라는 것이었죠.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식 중동 접근법 분석 및 미국 정책 시사점입니다. 하워드가 저를 봤습니다. 이틀 전이었다면 감정적인 보고서 가져오지 말라고 잘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280만 명의 시민과 430만 건의 서명 앞에서 그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명해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0년 외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보고가 될 것이라는 직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미국의 중동 전략. 40년간 투입 총액 4조 7천억 달러. 주둔 병력 4만 5천 명. 군사기지 27개소. 무기 판매 연간 380억 달러. 두 번째 슬라이드. 한국의 중동 활동. 같은 기간 투입 총액 380억 달러. 파견 인원 최대 1,200명. 군사기지 제로. 무기 판매 제로. 세 번째 슬라이드. 결과. 중동 6개국 호감도. 미국 12%, 한국 78%.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이미 이 데이터를 본 사람도 있었지만 국가안보회의라는 공식 석상에서 대형 스크린으로 보니 충격이 달랐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 첫째,
접근 방식의 차이입니다. 미국은 상이하달 방식이었습니다. 정부 대 정부로 접근했습니다. 왕실과 거래하고 군부와 협상했습니다. 국민은 우리의 대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관계도 바뀌었고 이익이 사라지면 우정도 사라졌습니다. 한국은 하이상달 방식이었습니다. 시민 대 시민으로 접근했습니다. 건설 노동자가 마을 수도관을 고쳐주었고 군의관이 아이들의 일을 치료해 주었고 군인이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쳤습니다. 정부가 아니라 사람의 기억에 새겨진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도 혁명이 지나가도 전쟁이 터져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5번째 슬라이드. 둘째, 남긴 것의 차이입니다. 미국이 중동에 남긴 것, 군사기지, 감시시설, 정보망, 무기체계, 전부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는 철수하면 사라집니다. 러시아가 8시간 만에 철수했을 때 70년 우방이라는 관계도 함께 사라진 것처럼요. 한국이 중동에 남긴 것, 서울로라는 거리 이름, 아이에게 건넨 물 한 잔의 기억, 이를 치료받은 주민의 감사, 함께 훈련한 군인들 사이의 형제, 전부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사람의 기억 속에 저장됩니다. 철수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55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대를 넘어 전해집니다. 할머니에게서 손녀에게로.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합참의장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국가정보국장은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은 팔짱을 풀고 앞으로 몸을 기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톤을 봤습니다. 스톤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틀 전의 비아냥도, 어제의 당혹함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제가 스톤에게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수치심이었습니다. 6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셋째, 가장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저는 3초간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미국은 중동에 힘을 보냈습니다. 한국은 중동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미국은 기지를 지었습니다. 한국은 신뢰를 지었습니다. 미국은 석유를 가져갔습니다. 한국은 물을 나눠줬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습니다. 벽면 스크린에서 이란 시민 280만 명이 태극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표지석 앞에서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태극기를 들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의 기억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은 40년간 4조 7천억 달러를 쏟아붓고도 중동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사판자루와 청진기 하나로 55년 전에 이미 그것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돈이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무겁고 긴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스톤이 입을 열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스톤에게 향했습니다. 이틀 전 한국을 비웃었던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스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2초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스톤이 말했습니다. 콜린스. 그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15년간 들어왔던 그 오만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틀 전에 내가 자네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나? 비빔밥이라도 얻어먹었냐고 했지. 한국이 중동에서 뭘 할 수 있냐고 했지. 삼성이나 만드는 나라라고 했지. 스톤이 잠시 멈췄습니다. 내가 틀렸어. 회의실에 작은 소리가 퍼졌습니다. 누군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였습니다. 빅터 스톤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내가 틀렸다는 말이 나온 것은 CIA 중동국 15년 역사에서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CIA는 중동에서 군사력과 정치적 영향력과 경제적 이해관계만 추적했어. 한국은 우리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지. 군사기지도 없고 무기도 안 팔고 정권 교체도 안 하니까. 그런데 지금 전쟁이 터지니까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은 우리가 아니라 한국이야. 우리가 뭘 놓친 건지 정확히 알겠어. 사람을 놓쳤어. 스톤이 저를 한 번 더 봤습니다. 콜린스, 자네가 맞았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5년간 비아냥과 오만으로 일관하던 사람에게서 나온 인정이었습니다. 통쾌함을 느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느낀 것은 통쾌함이 아니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30년간 우리가 틀린 방향으로 달려왔다는 사실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태블릿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합참의장의 보좌관이 급히 태블릿을 확인하더니 합참의장에게 속삭였습니다.
합참의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긴급 속보가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합참의장에게 쏠렸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방금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의료 지원단 및 재건 지원 부대 파견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군사 개입이 아닌 인도적 지원이며 평화 재건을 목적으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벽면 스크린을 봤습니다. CNN이 속보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란 테헤란 서울로의 실시간 영상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울로에 모인 수십만 명의 인파 속에서 누군가가 스마트폰으로 한국 정부의 발표를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웅성거림이었습니다. 그것이 점점 커졌습니다. 물결이 퍼지듯 소식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함성이 터졌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수십만 명의 환호가 폭발했습니다. 회의실의 스피커를 통해 그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끌어안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웃었습니다. 태극기를 머리 위로 흔들었습니다. CNN 카메라가 서울로 표지석을 비추었습니다. 55년 전 한국건설 노동자들이 세운 그 표지석 앞에 꽃다발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촛불이 수백 개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표지석 위에 누군가가 종이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카메라가 확대되었습니다.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55년 전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가안보회의 회의실에 앉아 있는 미국 외교 안보의 최고 결정권자들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워드를 봤습니다. 제임스 하워드. 이라크전을 설계한 남자. 중동은 힘의 언어만 알아듣는다고 믿어온 남자. 감정은 외교가 아니라고 30년간 말해온 남자. 그 남자의 손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서 있었습니다. 하워드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평소의 명령조가 아니었습니다. 콜린스. 네. 자네 보고서 제목이 뭐였지? 한국식 중동 접근법 분석 및 미국 정책 시사점입니다. 하워드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보고서 잘 읽었네. 5글자였습니다. 보고서 잘 읽었네. 제임스 하워드에게서 그 5글자를 받아낸 것은 30년 국무부 생활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완전한 인정의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63세 냉혈한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항복이었습니다. 이틀 전 감정적인 보고서 가져오지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라며 잘라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보고서 잘 읽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 둘씩 빠져나갔습니다. 하워드가 먼저 나갔습니다. 스톤도 나갔습니다. 국방장관도 합참의장도 나갔습니다. 저는 빈 회의실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벽면 스크린은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CNN은 계속 이란의 환호 장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서울로에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가사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멜로디는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회의실 의자에 앉은 채 그 영상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저는 28세의 젊은 외교관이었습니다. 첫 해외 부임지는 이라크 바그다드였습니다. 미국 대사관의 막내 직원이었죠. 세상을 구하겠다는 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국이 세계의 등불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바그다드에 도착한 첫날이 기억납니다. 대사관 차량을 타고 시내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방탄유리 너머로 바그다드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그때 미군 기지 앞을 지나갔습니다. 기지 철조망 밖에 아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대여섯 살쯤 된 이라크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돌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미군 기지를 향해서요. 저는 운전병에게 물었습니다. 왜 돌을 던지는 거죠? 운전병이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원래 그래요. 매일 던져요. 매일이요? 네, 매일이요. 익숙해지실 겁니다. 저는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왜 아이들이 우리에게 돌을 던지는 걸까? 우리는 그들을 도우러 온 것인데. 30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도우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지키러 간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이익을 지키러 간 것이었습니다. 석유를 지키러 갔고
영향력을 지키러 갔고 패권을 지키러 갔습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같은 중동에서 아이들에게 물을 건넸습니다. 이를 치료해 줬습니다. 태권도를 가르쳤습니다. 마을 담벼락을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돌이 아니라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돌과 태극기. 30년간 중동을 연구해 온 외교관에게 이보다 선명한 답이 있을까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링컨 기념관의 하얀 대리석이 오후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만들어지는 정책이 세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정책들이 55년 전 사막에서 아이에게 물 한 잔 건넨 한국 청년의 손가락만큼의 영향력도 만들어 내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 흑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55년 전의 그 사진이었습니다. 한국 청년이 일한 아이에게 물컵을 건네는 장면. 저는 그 사진을 들어 올려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을 모릅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80대의 노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미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청년이 그날 건넨 물 한 잔이 55년 뒤에 280만 명의 발걸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430만 건의 서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폭화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태극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4조 7천억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항공모함을 보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를 배치했습니다.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으로 중동을 관리하려 했습니다. 한국은 사판자루를 들고 갔습니다. 청진기 하나를 들고 갔습니다. 물 한 잔을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55년이 지난 오늘 중동의 9,500만 국민이 기억하는 이름은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사판자루를 든 나라였습니다. 제이슨이 사무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차관보님, 이란 서울로 현장에서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좀 특별합니다. 제이슨이 화면을 열었습니다. 서울로 표지석 앞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표지석 앞에 서 있었습니다. 8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이란 남성이었습니다. 허리가 약간 굽어 있었고 하얀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표지석을 쓸어보고 있었습니다. 서울로라는 글씨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카메라를 향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페르시아어, 자막이 영어로 번역되어 떴습니다. 저는 이 거리를 기억합니다. 55년 전 제가 10살이었을 때 한국 사람들이 이 길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매일 공사 현장에 와서 그들이 일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한국 청년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 저에게 줬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눈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노인이 표지석을 꼭 잡았습니다. 그 뒤로 55년이 지났습니다. 혁명이 지나갔습니다. 전쟁이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리 이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한국 청년들이 남긴 이 이름을 우리는 55년간 지켜왔습니다. 노인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오늘 저는 이 거리에 다시 섰습니다. 55년 전 그 한국 청년이 저에게 사탕을 줬던 바로 이 자리예요. 그때 저는 말을 못했습니다. 너무 어렸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말할 수 있습니다. 노인이 깊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뜨거웠습니다. 58세의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사무실에서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바그다드에서 미군 기지에 돌을 던지던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55년 전 서울로에서 한국 청년에게 사탕을 받은 이란 소년이 떠올랐습니다. 돌을 던진 아이는 자라서 미국을 증오하는 어른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탕을 받은 아이는 자라서 한국을 기억하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5년 뒤 무너진 거리 위에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차이였습니다. 4조 7천억 달러와 사판자루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워싱턴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늦은 오후의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30년을 보냈습니다. 세계의 질서를 설계한다는 자부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질서는 워싱턴의 회의실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55년 전 사막의 폭염 속에서 아이에게 물 한 잔을 건네는 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총과 미사일과 달러로 세운 질서는 전쟁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물 한 잔으로 세운 신뢰는 전쟁도, 혁명도, 55년의 세월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 흑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한국 청년의 이름은 모릅니다. 영영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름이 9,500만 이란 국민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저는 30년간 외교를 연구하고 실행해 왔습니다. 수천 건의 정책을 만들었고 수백 번의 협상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외교가 저에게 하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짜 외교는 회의실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막 한복판에서 낯선 아이에게 물 한 잔을 건네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건넨 물 한 잔은 55년이 지나도 마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중동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55년 전 사판자루로 시작된 대한민국의 외교가 여러분에게도 자부심이 되셨다면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진심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피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